오펜하이머에 이어 70mm IMAX를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70mm IMAX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은 많지 않으며 이번 듄 파트 2의 경우 전 세계 12곳으로 30개 상영관이었던 오펜하이머보다 더욱 줄었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뉴욕 링컨 스퀘어 IMAX관에서 이례적으로 새벽 3시 15분에 상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둘째 날 새벽 상영에 누군가 취소한 아주 좋은 자리를 구하게 되어 새벽 2시 45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뉴욕은 지하철이 24시간 운행하긴 하지만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를 보는데 지출한 총 비용은 IMAX 티켓 $31, 택시 왕복 $40로 총 9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비슷한 비용으로 바로 근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상급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보다 오페라 하우스를 더 자주 가게 되는데 듄과 같은 영화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보는 걸 선호합니다. 미국 넷플릭스, 디즈니뿐 아니라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대부분 구독하고 있기에 IMAX가 필요한 영화가 아니라면 기다렸다 집에서 보게 됩니다. 여담으로 20여 년 전쯤에 제 인생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문스트럭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본 후 항상 동경에 왔었는데 이제는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늦게 와 극장에는 3시 2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상영이라 직장인들은 당일 출근해야 하기에 그리 붐비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많은 백수들, 아니 영화 매니아들이 줄지어 입장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몇 시간씩 운전해온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링크를 영상 설명에 올립니다. 3시 30분쯤 입장했지만 아직 광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듄 파트 2. 거의 정사각처럼 보이는 대형 화면이 모두 메워지고 한스 짐머의 웅장한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살짝 가슴이 벅차오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디지털에서 전환되긴 했어도 필름 상영이 주는 감성을 특유의 색감과 깊이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듄과 같은 원초적 분위기를 주는 영화에서 그 감흥을 더합니다. 단점이라면 필름 영사실이 반도체를 처리하는 정도의 클린룸이 아니기에 먼지가 화면에 자주 보이긴 하는데 작년에 여기 같은 상영관에서 본 오펜하이머보다는 이 물질이 크기와 빈도면에서 훨씬 덜했습니다. 이 차이는 해당 필름의 상영수가 이유인 듯합니다. 이번 듄은 총 상영 횟수가 10번이 되기 전에 본 것이지만 오펜하이머의 경우 상영 시작 후 한 달 정도 뒤에 본 것이라 100회 이상 상영된 필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름의 이물질은 자주 제거한다고는 하는데 먼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닌지라 완전히 깨끗해지긴 어렵겠죠. 이번 영화는 한스 짐머의 음악이 주는 감동도 큰데 필름에서 구현되는 만큼 음향에서 질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오펜하이머의 경우 70mm 필름으로 촬영된 부분만 스크린 전체를 메우지만 듄 파트 2의 경우 영화 전체가 스크린을 가득 채워 우아한 상하 움직임을 보이는 장면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개인적인 감상평이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편에 비해 더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저는 1편을 워낙 높게 평가할 뿐 아니라 2편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장면이 간간히 있어 1편보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비주얼, 호화로운 캐스팅,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1편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합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장면은 단 3군데인데 모두 후반부 5분 안에 벌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중 둘은 중요한 인물을 처단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고 쉽게 처단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간결해서 좋다고 하지만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거니와 라반의 대결 장면에서는 라반은 거니가 다가오는 걸 여유있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맞서지만 바로 죽습니다. 이후 폴이 베론을 처단하는 장면에서는 베론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폴의 칼에 죽습니다. 듄 1편에서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는 독가스가 살포되는데 베론이 초고도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으로 날아가 피신한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폴이 다가올 때 뭔가 대응이라도 했다면 덜 아쉬웠을 겁니다. 하쿠넨 가문은 최첨단 기술을 지녔으며 베론의 경우 몸에 특수 장비가 있어 공중부양하는 듯한 장면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호신용 첨단 무기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튼 너무 무기력하게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장면은 황제가 왕림하면서 보여주는 어마무시한 비주얼의 우주선과 호송 장비들이 원자폭탄 미사일들에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미사일의 이름이라도 미래 신무기인 척 그럴듯했더라면 모를까 원자폭탄이라뇨.
요즘도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미사일로 발사되는데 저 시대 기술이라면 레이저 같은 것으로 간단히 요격할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만 지적하는 이유는 이 몇 가지만 제외하면 역대급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빌런인 베론과 라반의 무기력한 패배 때문에 폴과 페이드의 결투가 더욱 돋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폴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믿게 되고 무릎 꿇는 장면에서 찬이만 고부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위인들이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공자, 톨스토이, 모차르트, 링컨, 넬슨 만델라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죠. 마지막으로 웃기면서도 격하게 공감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황제를 죽이러 다가가는 폴에게 공주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이때 폴은 전혀 망설임 없이 즉각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공주와 결혼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제로서는 공주가 이쁜 걸 매우 다행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못생겼더라면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뻔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폴이 만일 샌드웜처럼 생겼더라면 공주는 황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